마이크 문제로 인해 음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헤어져놓고 더럽게 달라붙어서 너무 미안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32회 단체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전 최 사장입니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생입니다. 최 사장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래, 난 선과 도덕 이런 거 좋아하는데. 독실입니다. 기독교와 과학이 안에서 잘 버무려지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 김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이랑 이제 깨달음에 관심이 있어서 지내다가 요즘에 경제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자아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이제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 다음에 저희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랑 페이스북 갖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모임이 지난주까지 날짜까지만 좀 결정이 됐어요. 12월 13일 1시에 진행한다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변동됐고 장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30분이 늦춰져가지고 12월 13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4시까지 2시간 반 정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홍대 잭비님블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여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뒤풀이는 결정이 안 돼가지고 더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광고 들어온 게 있었나요? 네, 메일을 통해서 광고를 주셨는데요. 남선견과라고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베리류, 견과류 이런 거를 판매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직접 우리 청취자 분이신 것 같고요. 건포도, 블루베리, 크랜베리, 아몬드, 캐슈넛을 비롯해서 다양한 견과류를 판매하고 계시고요.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최상품으로 준비 중이십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저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 블로그에서 남선견과를 검색을 해보시고 블로그도 방문해보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문하실 때 배송정보에 지대너비앗을 통해서 주문을 했다, 알게 돼서 주문했다라고 하면 덤을 더 주신다고. 그래요?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광고할 때 많이 이제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서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 광고는 없어가지고 저희 청취자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공생하자라는 의미에서 무료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좀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그죠? 저희가 광고했다가 좀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실제로 저희 청취자분이신 게 확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 광고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럼 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상업 광고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 이제 청취자분이라고 한다면 서로서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걸로. 남포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그 부산 남포동인가? 그렇군요. 051이면 051이요? 051이면 아무도 몰라. 몰라. 부산 맞아요, 부산. 네네. 부산에 한 맞나? 번도 못 가봐가지고. 전 재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요? 매력적인 곳이. 요즘엔 뭐 제주도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가죠. 목소리는 신상털려.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네.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해 주셨어요. 네,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갔었는데 지금 성대결절은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요? 약간 그 염증만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만 이제 얘기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할 차례인데? 알겠습니다. 호옹이님의 쑥스러운 사랑하는 와이프님 생신 광고입니다. 11월 17일이 결혼 2주년 기념일이시고 다음날 18일이 사랑하는 와이프님 생일이라고 합니다. 아내분 볼롱씨, 사랑하고 결혼 고맙고 생일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부끄부끄. 그래서 오늘 독실이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단체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단체 특집을 어떤 걸 진행했냐면은 가장 처음에 이제 이슬람 비밀 단체 어세신에 대해서 우리 깡 선생이 진행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FRB를 2번에 걸쳐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김도희께서 비밀 명상단체, 네. 그래서 폐관 수행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고, 네. 그리고 오늘 단체 특집 마지막, 그죠? 우리 독실이가 NSA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 NSA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NSA가 뭐 하는 단체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예.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포가 있어야죠. 여포요. 진짜 맞다. 여포. 저쪽에서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낼 때 우리는 여포 보내가지고 네. 해주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좀 전통적인 견해에서의 전쟁에서는 네.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적은 병력으로. 적은 병력. 적은 병력으로 네, 더 많은 병력을. 게릴라 게릴라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릴라도 맞을 수 있을 것 파르치산. 같아요.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정학적인 위치가 독일이 여러 번의 전쟁을 했잖아요. 프리드리 대항 때부터 시작해서 예.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이제 독일이 전쟁을 했는데 매번 양쪽이랑 다 싸웠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계속 졌지. 프리드리 대항 때는 이겼었지만 계속 졌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프랑스 쪽이랑 싸우고 러시아 쪽이랑 싸우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게 되냐면 일단 한쪽에 다 가서 붙어. 괴멸 상태로 만들어. 서부 전선을 먼저 가서 네. 프랑스까지 점령을 했잖아요. 2차 대전 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실 끝난 거예요. 영국 빼고는 다 먹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력을 동부 전선에다 집중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네, 2차 대전 네네. 때. 그러다 이제 졌죠. 러시아를 무시했다가. 존나 무서웠지 러시아는. 그치? 존나 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서부 전선이 훨씬 더 유명하잖아요.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든가 맞아요. 또 그 드라마 있어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밴드 오브 아, 브라더스. 그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거 보셨어요? 네. 오. 최고인 것 같아요. 퍼시픽도 봤어요. 재밌었어요. 네. 퍼시픽도. 퍼시픽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 2편이죠. 네. 네.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요? 그 심리 한 번 보기 묘사가 힘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셔야 됩니다. 아, 네. 맞는 것 미드여가지고.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서양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부 전선에 대해서 익숙한데 동부 전선이 훨씬 더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쟁은 실제로 러시아랑 독일이 싸웠다 할 정도로. 왜? 근거가 뭔데? 일단 사상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양적인 중요한 회전들도 대부분 거기 있고요. 실제 전쟁은 서부 전선 그냥 싹 밀리고 끝났잖아요, 사실상. 근데 계속적으로 저항을 해서 버텼던 거는 러시아죠. 아, 그렇구만. 실질적으로. 근데 서부 전선이 유명한 거는 영국이 이제 그 뭐죠? 상륙 작전. 노르망디. 그지?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 아닌가? 뭐 거기서부터 반격을 한 건데 계속 그냥 뭐 지금 경중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부 전선이 훨씬 더 중요한 전쟁이었다. 그럼 지금은 크게 봤는데 큰 전쟁에서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봤는데 네네. 그럼 양쪽을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지금 앞뒤가 좀 끊겨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중간에 저희가 잠깐 멈췄어요. 네. 그 김도인께서 콧김을 마이크로 계속 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만해. 지금 적당히.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나는 무슨 짐승의 진짜? 공룡이나 어. 고질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콧김으로 마이크 부시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랑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될 때 이게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술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이겨야 그렇지. 돼. 서부 전선으로 이겨야지 그 다음 동부 전선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지. 두 번째는 뭐냐면 맵팩을 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혹시 김도희님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스타 세대잖아요. 저도 네. 했었어요. 안 하셨구나. 했지. 공부만 하신 것 같은데. 저그 했었어요. 김도인도 했었어요? 네네. 저그? 네. 저 게임 페인이니까. 그렇구나. 은근히 어울린다, 저그. 네. 그래서 맵팩. 맵팩을 켜게 되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맵팩이 뭐죠? 맵팩은 뭐냐면은, 뭐야, 그게? 원래는 이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는 건데, 상대방 군대의 움직임을 이렇게 다 볼 수 있게 가짜 프로그램. 그지. 그런 거 이제 해킹 프로그램을 까는 해킹 거죠. 프로그램, 그죠. 네. 실제로 적이 어디로 공격이 들어온지를 알면 거기로 방어를 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실력 차이가 아주 월등한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프로게이머랑 한다.
그 경우에는 맵팩도 켜고 뭐 2대1로 붙어도 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맵팩을 키면 거의 안 지죠, 보통은. 그렇지. 쟤는 보이니까. 나를 못 보는데 나는 보니까. 그럼 제가 군대가 없는 쪽을 내가 보내면 되고. 그렇네. 그래서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해지게 갑니다. 사실 1차 대전이나 그 전까지만 해도 정보력이 이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어요.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아, 그래. 1차 대전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이전의 전쟁들은 말하자면 선전포고도 하고 어디서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그 들판으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일렬로 서갖고 총 같이 쏘고 좀 이런 맞아. 식의 전쟁이었잖아요. 네. 올림픽처럼 선수들 입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출전하고. 예. 네. 뭐 포병이 포를 쏘고 이런데 이제 포를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병대들이 그냥 서 있다가 풍지박살 나고 그런 경우에도 물론 전략과 전술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규모의 어떤 회전 같은 게 벌어지는 경우에도 맵팩의 중요성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현대로 오게 되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를 공격하는지 알아야 돼요. 단적인 예가 아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말씀하셨는데 노르망디에 상륙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사실 상륙 작전이 실패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이 위대하고 뭐 대단하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란이 많긴 하지만. 논란이 많긴 하지만 그 작전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그렇지. 성공률이 높지 않은 거였으니까. 그리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도 그에 훌륭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군이 이길 수 있었던 어떤 기틀이 됐잖아요. 그 상륙 작전은 이제 사실은 숫자적으로 많을 때 네.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를 방어를 하기가 쉬워요, 그냥. 그지. 기관총대가 기관총만 있다든가. 해놓으면 되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오마하 비치 같은 맞나요? 오마하인가? 오바마인가? 오마하 비치 오마하 비치 같은 경우에도 기관총회에서 엄청 막 썰려 나갔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부터 뭐가 되냐면 거짓 정보들도 막 흘립니다. 사실은 노르망디에 상륙할 거였으면서 상륙을 할 거라는 거는 독일도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상륙을 하겠지. 모토각에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독일 스파이에게도 흘리고 계속적으로 그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만, 전쟁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평양에 상륙한다. 이렇게. 평양이 어디냐? 막 찾고. 생각해보면 인천에 상륙한다는 것도 인천은 상륙 작전이 실제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일단 서울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있고 설마 여기 상륙하겠냐도 있겠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륙전이 그래요. 인천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지. 상륙정이 와서 붙어야 되는데 저기 뻘밭이 돼 있다. 라고 저 멀리서 상륙이 끝나면 거기서 200m, 300m를 뛰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기관총 진지만 있게 되면은 그건 상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걸 하고네. 그렇죠. 실제로 그 한국전쟁사를 보면은 인천에 상륙할 것이 아니라는 정보들을 흘리고 계속적으로 남쪽에 원래 저기 동쪽 해안 함경도랑 이쪽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북한 쪽에서는. 그쪽으로 올 거다. 그쪽으로 올 거다. 거기에 왜냐하면 들어가기 쉬우니까 훨씬 동해 쪽으로 오니까. 그렇죠. 네. 물도 깊고 그쪽이랑 뭐 전라도, 충청도 그쪽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도 계속적으로 후보를 실제로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면 독일군이 러시아를 딱 쳐들어갈 때 2차 대전 때 그때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모든 군대는 그래서 암호를 사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암호 시스템을 사용해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재미있는 일화고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지 못했었던 대응의 일화가 되는데 경직된 군대에 대한 일화예요. 독일이 소련이랑 그러니까 러시아랑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싹 무시하고 히틀러가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을. 그 순간에 그 경계에 있었던 국경에 있었던 군인들이 독일 애들이 쳐들어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독일 애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무전을 보내요. 그랬더니 저 후방에서 너네 미친 거 아니야? 암호로 얘기하지. 암호로 이야기하지. 라고 하니까 다시 그 최전방에서 그 똑같은 말을 독일이 침공했다. 이걸 암호로 다시 이야기를 했더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암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어 있다는 건 문제인가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 되게 오늘 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암호 해독의 실마리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아, 그렇구나. 멍청한 거야. 독일 침공 이게 암호화 시키면 뭐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오, 그렇구나. 그 알고리즘의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 뻔히 당연히 근데 침공했을 때 이상한 얘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암호라고 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NSA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럼 NSA가 암호랑 무슨 상관이냐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굉장히 많은 암호 해독 부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암호 해독 부대들로 인해서 일본과 독일의 암호를 완전하게 해독을 하거든요. 독일이 갖고 있었던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기계가 있는데 그걸 해독을 했었었고 미국에서. 미국과 영국, 뭐 폴란드 이런 데서 이제 연합해 갖고. 근데 근데 그 독일은 자기네들이 패망할 때까지 애니그마가 해독되는 걸 몰랐습니다. 아, 그랬어. 결국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맵팩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어, 연합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네들이 우리가 스타에서 혹시 맵팩을 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이제 또 내가 맵팩을 켰다는 거를 알려주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그거를 기만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게 애들이 주력 부대가 오는 게 보이고서 또 딴 데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딱딱 들어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네. 이게 해독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좀 틀리게끔 한다는 네네. 거죠. 암호를 해독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 똑똑하다. 암호 기계를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일례가 있냐면 영국에서 9대의 순양전함이었나? 그때 구축함이었나? 그 독일이 갖고 있었던 그 수송선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 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7척만을 없앱니다. 격침을 시킵니다. 2척은 놔두려고. 왜냐면 9척을 전부 다 격침을 시켜버리면 티가 나잖아. 그렇구만. 그런데 우연히 사실 또 역산시 재미있는 게 7척을 격침을 시킨 다음에 2척을 우연히 지나가던 영국 군함이 또 발견해서 격침을 시켜서 다 죽었어. 결국에는 9척을 다 격침을 시키는데 독일에서는 우연이다. 애니그마는 이게 코딩 됐을 리가 없다. 디코딩 됐을 리가 없다. 해독됐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조금 있다가 애니그마도 설명해 주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각 자료 없이 네네. 청각 자료만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좀 힘들 것 같은데. 핑계대지 말고 해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차 대전 때 일본과 독일의 모든 정보, 모든 암호를 다 해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맵팩을 켜고 한 셈이었고 그게 전쟁을 빨리 끝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몇 년이나. 몇 년? 몇 년? 네, 몇 년이나. 왜? 몇 년이나 몇 빨리 년이나 빨리 끝냈겠냐고. 끝냈을 수 있는. 아, 질문이었어요? 네. 네. 글쎄, 한 5년? 5년? 오, 이거 대박이지. 실제로 2차 대전이 몇 년 정도였는데 5년이면 굉장히 긴 거잖아요. 아, 네. 그러네. 그렇죠. 2차 대전 자체가 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인데 음. 실제로 3년에서 5년 정도를 빨리 끝냈다고 봐요.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럼 암호 해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6년 동안 죽은 사망자가 2차 대전이 거의 뭐 인류 역사상 전쟁사에선 거의 최대잖아요. 매번 그렇죠. 세계대전 때마다 커졌지만 그 5년 동안 살린 생명만 해도 수천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크게는 1억 명까지 될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미국이 압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부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가 중요하구나. 암호를 해독해야지만 전쟁이 빨리 끝내고 우리가 우월함을 정할 수 있구나 해서 설립된 기관이 바로 NSA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암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럼 NSA는 뭐 암호를 만들고 해독하고 하는 사람들인가? 국가안보국이고요. 거기서 주로 암호를 해독하고 모든 종류의 암호에 관련된 것들, 정보들을 수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사설기관이 아니고요. 그렇죠. 얘네는 공식. 공식 기관인데다가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 기관이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단체 특집 들어가서 활동할 만한 단체라고 해놓고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없었어. NSA가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암호를 해독하고 이런 기술 같은 거를 다루는 그런 기관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기관이랑 다르네. 우리 기관은 막 댓글 달고 있고. 그것도 이제 암호화 하시는 게시판 관리하고 이러는데. 아, 그래? 좀 성격은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것과 하는 것이 좀 다르다. 미국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고. 그렇죠. CIA라든가 이런 쪽에 있고
우리는 CIA 산하에 있는 NSA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재밌는 건 이 NSA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익숙한 미국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FBI라든가 그렇지. 그 CIA. 가끔 동영상 볼 때 뜨는 거 있잖아. FBI. 뭐, 죄송합니다. 다들 모른 척하기는 다 모른 척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예, 웃었어. 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KGB 맞죠? KGB가 네, 러시아죠. KGB. 그런 기관들이 익숙한데 KGB 맥주 아니야? 맞다. 자꾸 보드카, 생각나고. 보드카. 그런 걸로만 알고 있죠. 양조장입니다. 네. 자, 이 NSA는 익숙하지 않은 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언제 알려지기 시작했냐면 독립된 거는 1952년에 CIA에서 독립이 됐는데 실제로 90년대가 돼서야 NSA의 존재가 일반인들한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아. 실제로 52년에 만들어진 게. 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의 보안을 깨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라면 자기네들의 보안도 되게 철저하게 하겠죠. 그렇구만.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 국정원 같은 데에서는 뭐 다 회사라고 한다면서요? 다니는 사람들이. 아, 그래요? 무슨 뭐 상사 명함에 그렇게 찍혀 있다고. 그래? 예. 그렇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회사라, 그러니까 그렇게 통칭을 한다고.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고. 근데 FBI나 CIA나 뭐 NSA나 걔들이 다 뭐 하는 애들이? FBI는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 같은 조직인 거고. 아하. 연방 검찰. 그렇지, 연방 검찰. 오. 예. CIA는 이제 댓글은 안 달고요. 국가정보 국정원 같은데요. 같은 국정원이죠. 국가의 국가정보 보안이나 수집하고 반미적인 정권에 암살을 한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그런 설은 있고. 그러니까 그 뭐지?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 이렇다는 거죠. CIA 음모설 많잖아. 우리나라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NSA는 최근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최근에 좀 알려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안 된 거죠. 영화에서 몇 번 보긴 본 것 같아요. NSA라고. 아마 그래? 이 건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면 NSA 그 본부 건물이 나오는데 이거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 뭔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이게 무슨 사진인가? 토너가 다 떨어져가서. 아, 그랬어요? 이런 거 보여주지 마.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짧게 그냥 NSA에 대해서 그냥 추룩 얘기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암호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보고 혼자 2시간을 다 하래요. 이미 1시간 다 갔어. 그래. 사장님이 화장실 갔다 오고 전화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들을 한번 하고 네.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얘기하려고 해요. 암호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형태예요. 옛날에 많이 썼던 거. 되게 어떻게 보면 I love you를 암호로 만들겠다. 네네. 제일 간단한 암호는 거꾸로 쓰는 겁니다. U-O-Y, E-V-O-L-I 이런 식으로. 그죠? 그지.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를 거꾸로 하면 록국어라고 생각하는데 자음 모음을 또 분리해서 거꾸로 하면 또 다르게 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암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음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자음을 먼저 발음하게 되고 모음을 뒤에 발음하니까. 그쵸. 진짜로 거꾸로 하려면은 모음부터 발음한 다음에 자음을 발음해야 그쵸. 되지. 자음이 마지막에 살짝 걸쳐진 형태로. 그죠. 뭐 옛날에 뭐 우리 서태지 세대니까 예.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뭐 백워드 매스킹을 해서 거꾸로 재생을 하게 되면 비가 모자라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일종의 암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사람들이 우리만 알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런 암호들이 있고요. 또 뭐 치환하는 암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는 K로 치환을 하자, L은 N으로 치환을 하자. 그래서 I love you를 I L-O-V Y-O-U를 치환을 했다고 예를 들면 K, N, Q, X, G, A, Q, W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치환한 거 1대1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약속한 그 코드표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코드표가 없어도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 칸씩 밀어 쓰자 뭐 이런 거? 아니 이걸 해독하는 방법. 글쎄요. 이게 이제 언어학적인 것이 또 필요한데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모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러면 어떤 암호문이 길게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마도 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암호화된 거를 어떤 거 없이 내가 그 암호화된 것만 받았는데 그걸 해독하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한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거. 2가 모음이 뭐가 있지?
I, O, U. E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I, 뭐 O 이렇게 될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된대요. 그지? 그럼 실제로 그게 아마도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 그 옛날에 탐정 소설 같은 거 읽으면은 그런 게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구만. 그런 형태로 이제 암호를 해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암호를 길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암호로는 핵심만을 이야기해서 최대한 적은 암호문을 공개를 해야 돼요. 아, 그러겠지. 그죠? 암호를 막 이렇게 암호를 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을 썼다. 누구나 다 해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시간과 어떤 자금이 많이 있고 특별한 어떤 천재들 몇 명이 붙어버린다면 이건 너무 쉽게 그냥 해독을 할 수가 있네요. 너무 많고 특히나 원래 원어가 뭐였는지를 아니까 원래 내용이 뭐였는지 아니까. 그죠? 이게 암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암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RSA 암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공인인증서 시스템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암호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깔려. 그 공인인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현대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암호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RSA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RSA. 근데 그거의 원리를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수학 특강과 아주 쉽게 한번 해봐. 뭔데? 현대 사용하고 있는 암호는 소수에 관한 겁니다. 소수. 아, 소수라면은 1과 자기 자신이 아니면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들입니다. 2, 3, 2, 3, 5, 7, 11, 13, 뭐 이런 식으로 17 이렇게 가는 거. 예를 들면 16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6이잖아요. 6이 뭐라고요? 2 곱하기 8이잖아요. 2 곱하기 8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나눠져요. 9 같은 경우에도 1로도 나눠지고 9로도 나눠지지만 3으로 나눠지고 15 같은 경우에는 1, 3, 5, 15 그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과 1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들이 있어요. 자연수 중에. 영화 콘택트에서 외계인들이 지구한테 보내는 맞습니다. 네. 소스였죠, 그죠? 그리고 매미의 생애도 소스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네. 매미가 기생충 혹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많은 매미들은 3년생 혹은 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땅속에서 3년이나 5년을 살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매미들이 있냐면 13년을 사는 매미가 있고 17년을 사는 매미가 있어요. 재미있게도 15년 사는 매미, 16년 사는 매미는 없습니다. 다 매미가 땅속에 붙여있는 기간이 다 소수예요. 외계인이 우리한테 뭔가 암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매미 암호. 매미 지능설. 지적. 근데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선택이 됐겠죠. 그렇게 속가진 거겠죠. 자, 이 소수가 지금 우리가 쉽게 찾았잖아요. 13, 17, 그 다음 뭐 19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수가 커지면 힘들어집니다. 소수를 찾는 것이. 아이고, 그렇겠네. 거기다가 소수를 찾았다 하더라도 소수와 소수를 곱했을 때 원래 뭐였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컴퓨터가 계산 능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컴퓨터의 계산 능력으로도 소수를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현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요. 네네. 예를 들면 잠시만 하나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13이랑 17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소수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럼 13과 17을 곱하면 221이 나옵니다. 예. 그럼 221이 뭐와 뭐의 곱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게 대답이 힘들어져요. 그렇구만. 221이 일단 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봤더니 안 나눠요. 4로는 할 필요 없죠. 다 일일이 나눠봐야 되는구나.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만약에 많이 큰 거면 얼마나 크냐면 100의 자리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렇구만. 221일은 3자리죠. 네네. 5자리가 되면 이제 만대가 되는 거고, 100의 자리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소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야 돼요. 원래 소수가 뭐였는지 2개를 알아내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면 현대에 있는 슈퍼컴퓨터로도 현대 암호 체계를 깨는 데까지는 몇백 년, 몇십 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몇십 년 이상. 그러니까 이건 안전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개인 정보는 다 유출되고 있고 정보는 개판이야. 진짜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재밌는 게 예전에 모자를 아내로 착각한 남자에서 독특한 쌍둥이 나오지 않나요? 네네. 그 쌍둥이들이 뭐 하냐면은 그거 봤는데 미친 애들이야.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인데 둘이 이렇게 앉혀놔. 그럼 둘이서 가만히 있다가 한 몇 시간 지나면 한 명이 그냥 숫자를 말해. 뭐 3, 5, 2, 4, 8 이렇게 막 얘기하면 다른 애가 놀래. 그러다가 한참 있어. 그러다 딴 걸 또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그 다음 애가 얘기하는 거야. 2, 4, 8, 4 막 얘기하는 거야. 소수 말하기 게임인가요? 소수 말하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소수들을 찾아내는데 그게 눈에 보인다고 걔들이 얘기던데. 눈으로 찾는 거래. 눈으로 이렇게 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 야, 그거 들으면 약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은 사실 이제 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소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면 굉장히 커다란 소수를 하나를 찾았어요. 그럼 그 서번트 신드롬인 아이가 그 맞아. 다음 거를 찾으려면 원칙적으로는 다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소수들로. 근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지? 그렇죠. 우리는 그런 수학적 메커니즘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냥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인공지능이 가능하겠냐. 인간의 뇌가 이런데 그런가? 우리도 지금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네트워킹으로서 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집어넣는 것이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실질적으로 사람이랑 굉장히 근접한 알고리즘을 가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사람은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두뇌 체계는. 모르지 뭐 너무 복잡한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지? 그걸 사람이 양자 단위에서의 알고리즘이나. 그럴 수도 있죠. 정말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재밌다. 근데 어제 아까 얘기 좀 하면 그 라마찬드라 박사가 그걸 알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수책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수들을 다 써놓은 책이 있대. 그래서 아주 긴 거를 얘네가 막 둘이 대화하고 있을 때 불러줘. 5, 4, 8 했더니 얘 쌍둥이 놀래. 놀더니 그 다음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요. 라마찬드란 박사가 쓴 건 아니잖아요. 라마찬드라 아닌가? 올리버 섹스가 올리버 쓴 섹스니까 네. 맞아. 그래요? 네, 잘못 가겠다. 라마찬드라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그 네네. 두뇌 실험실이었지? 맞아요. 네네. 저도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얘기했죠 지금까지? RSA 방식. RSA 방식은 네, 그건 결국엔 뭐냐면요, 굉장히 커다란 두 소수의 곱을 던져줘요. 이거는 공개돼 있어요. 그냥 그건 누구나 봐도 돼. 굉장히 커다란 두 소수의 곱인데 이거는 뭘로 소인수 분해가 되냐면 그 두 소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닌 다른 걸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공개하고 나는 그 두 소수 중에 하나를 알고 있어. 나는 하나 알고 있고 그게 비밀 키가 되는 거고요. 그 두 소수의 곱해져 있는 거는 공개를 합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또 비밀 키로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해커라든가 예를 들면 암호 시스템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 군대들, 다른 나라 정보부는 뭘 볼 수 있냐면 그냥 공중에 지나다니는 그 커다란 소수의 곱은 알아요. 근데 그게 뭐와 뭐의 곱인지는 모르고 그걸 현존하는 기술로 찾아내는 데까지 뭐 아무리 빨라도 아무튼 간에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술로는 뭐 몇십 년 이상 걸립니다. 자물통은 다 공개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키만 이제 서로 감추는 거죠. 근데 원래 암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키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암호문과 더불어서 키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자물쇠는 서로 던지면서 봤는데 그치.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키를 개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키를 뺏기게 되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그 코드북을 과거에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난수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코드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코드북을 탈취당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 해독하는 책. 그렇죠. 규칙이 적혀 있는 책. 그렇죠. 사실은 이제 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건데 그 비밀번호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든지 다 가능해지니까. 그렇구만. 근데 들어보니까 RSA 되게 효율적인 거구나.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비밀은 아니죠. 결국엔 또 뭐가 있냐면 양자 컴퓨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풀어버릴 수가 있대요. 며칠에서 몇 시간 이내에 풀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적으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고요. 최소한 푸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몇십 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터넷 뱅킹 할거 뭐에서 29,900원짜리 뭔가를 살 때 그 암호를 실제로 누군가가 해커가 딱 해독했다 했는데 60년이 지났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27,000원을 내가 얻었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인데 재밌는 게 이 NSA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NSA가 모든 암호에 관한 것들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법적으로 외부 유출을 안 하게 하고 자기들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학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를 고용하는 단체입니다. 석사 이상의 인력이 수만 명 있는. 그래.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내부에서 그 안에서 이제 학회가 있고 그 안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암호에 대해서. 돈이 많아야 돼 일단. 돈이 많아야죠. 돈이 많고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예가 주어져야 들어가겠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순수 수학을 하는, 저는 이제 수학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정말 순수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 좋아서 그런 그쪽에 사람이 매진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외부에 있는 것보다 당연히 페이도 써야 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권위가 인정돼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김도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수학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실제로 수학자들이 그 여러 직업 중에 예술가가 가장 불행하고 행복도에 대한 평온감을 느끼는 게 수학자나 과학자 집단이 가장 크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증명 가능한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실제 자기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의 시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 작품에 대해서 뛰어나게 이제 네 예술 작품 정말 대단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동시대인들의 시인이 기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천재가 당대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천재가 그냥 불운하게 살다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살하거나.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책이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책이야? 예, 예. 내용이야. 그래서 실제 과학자들은 수학자들은 파벌을 가장 이루지 않는 이제 직업군에 속하고 왜냐하면 파벌을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냥 진리를 증명하는 것만 계속 하면 되는데 예술가들은 파벌이 없으면 자기에 대한 작품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당대 그게 굉장히 강하대요. 그럴싸하다. 네. 너무 설득적이는데요. 역시 이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이과로 오십시오. 뭔가 통쾌해야 되고 예술이든 뭐든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종교인은 어떤가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종교인들도 외부의 인정이 없더라도 내적인 확신과 내적인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근데 그걸로 직업군은 아니니까. 종교인이 왜 직업군이 아니야? 종교인도 상위권으로 항상 체크됐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기사들을 좀 봤는데 평균 수명은 거의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사시는구만. 근데 어쨌든 근데 핵심은 그거네. 그러니까 타인한테 이제 증명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 직업에서 만족도를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네.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막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왜 또?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주변에 이제 수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네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다 이걸 좋아해요. 결국에 본인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을 좋아해요. 문제를 풀어냈을 때의 쾌감. 네. 그거는 남의 인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인정도 있죠. 소소하게 쟤는 수학 잘하는 애야 그러면서 쟤 되게 똑똑해 이런 인정이 있겠지만 그런 인정 없어도 돼요. 혼자 그냥 문제 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인문대 대학원생들은 자기가 어떤 뭐 논문 주제나 이거를 뭔가 해답을 얻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것도 교수님한테 개 갈굼 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털려 막. 인문학이 불행한 것 같다. 그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수학 같은 게 그런 게 없는 게 사실 내가 풀었으면 푼 거예요. 맞아요. 누가 뭐 나한테 비난해봤자 내가 풀었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구만. 그리고 수학과를 나오면 이런 최고급 국가 정부기관에 취직도 된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은 사교육시장. 미국은 NSA. 네, 그러면 이제 암호가 전쟁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이야기를. 자, 그러면 1차 대개대전 때 암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저도 이제 급히 조사를 한 거라서 조사를 그냥 발표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감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난 맨날 자기가 세계대전 관심 있다고 맨날 나한테 얘기해. 그건 그런데 지금 이거는 쭉 그냥 읽었어요. 그랬어요? 세계대전을 실제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세계대전은 뭐가 이기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보통은 이제 2차 대전 바들이 있어요. 그래요? 독일 바가 있어, 독일 바. 나치의 어떤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독일의 군복이 멋있고, 독일의 기술이 최강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독일군을. 그러니까 독일의 윤리적인 면 말고 그 외형적인 면을 좋아한다. 외형적인 면. 밀덕이지, 밀덕. 밀리터리 덕후들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멋있다는 생각, 최강의 군대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정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예를 들면, 독일의 최강 군대, 뭐 기갑 사단, 이게 아니고요. 결국에 암호의 해독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밀떡들을 적으로 돌리네. 악플 달리겠네. 아니, 진정한 밀떡들은 물론 암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암호가 어떻게 바꿨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이제 좀 가벼운 밀떡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티거 전차 있잖아요. 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나오잖아요. 티거 전차가 나와가지고 셔먼을 팍 쐈는데 셔먼이 박살 나버리는. 셔먼이 뭐야? 미국 전차입니다.
그다음 티거? 티거는 타이거, 독일? 티거. 예, 독일 전차. 독일 전차. 그런 그 남자의 뭐라고 어떻게 남자의 로망. 약간 가슴을 총은 역시 AK-47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알라의 요술봉 뭐 이런 거 얘기. 알라의 요술봉은 뭐야? RPG 7 아닌가요? 이 밀떡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화력을 멋있게 보고 예. 되게 그거를 강력한 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독일 같은 경우에 1대1로 붙었을 때 거의 지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 어떤 군대가 이기나요? 이런 거 막 순위서를 만들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뭘 못 보냐면 실제로 전쟁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전략적인 측면과 더불어 암호 해독의 역사다라는 걸 못 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이 사슬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정교하게 먹이 사슬이 혹은 먹이 피라미드가 쌓여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적자 생존을 이야기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서 어떤 약한 애들이 죽고 강한 애들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최근의 연구들은 또 어떤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냐면 실제로 건강이 안 좋은 개체가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개체가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생물학으로 간 겁니다, 지금. 네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개구리를 예를 들게요. 강한 개구리가 있고 근육질 개구리. 근육질. 근육질 개구리. 몸이 약한 개구리가 있어요. 좀 개체가 작아. 음. 움직임도 굼떠. 늙었어. 그러면 누가 매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강한 개구리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 좀 비실비실한 개구리가 늙은 개구리가 잡아먹힐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통적인 견해에선 그게 최고였습니다.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연구들,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90년대 이후의 연구가 되는데 뭐가 알려지고 있냐면 연가시 혹시 아세요? 연가시 알아요. 알지요. 그게 비슷한 얘기예요. 기생충이 조종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뭘? 잡아먹히게? 그렇죠. 실제로 얘가 약해서가 아니라 기생충에 감염된 개체가 잡아먹히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모든 걸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큰 걸 차지하더라. 라는 거죠. 연가시 얘기를 잠깐 하면 곤충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거지? 네네. 메뚜기였나요, 그거는? 사막이었나요? 아니요. 저기 곱등이. 곱등이. 곱등이 말고도 많이, 네네, 있을 텐데. 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없습니다. 실제로는 못 봤어요. 나 봤는데. 실제로요? 연가시를 아니면 연가시를 너무 징그러워요. 상상을 존나 징그러. 진짜 장난 아니야. 그 보는 이게 순간 한때 진짜. 공포 대상이어가지고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네. 군대에서 이제 산길 막 내려왔어요. 산길 내려오는데 어떤 곤충이 앞서간에 누군가한테 밟혔던 것 같아. 그래서 으스러졌는데 거기서 철사 같은 게 살아서 꾸물꾸물꾸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때는 내가 연가시를 몰랐는데 그때 보고도 너무 놀래고 기겁을 했거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연가시더라고. 징그러워. 연가시가 갈색 여치나 사마귀 같은 육식곤충에게 주로 기생을 한다고 합니다. 어. 곱등이한테도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음. 근데 걔가 뭐 하냐면 그 내부를 파먹고 살죠. 그 파먹고 살는데 죽이진 않아요. 숙주를.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숙주 내부에 자기 자신이 다 들어차게 됩니다. 그럼 숙주는 결국엔 내장이 연가시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럼 먹는 것마다 전부 다 연가시한테 가니까 연가시는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회충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자기 본인은 이제 껍질만 남아요. 바스라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하면 이제 연가시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발산을 해갖고 뭐 메뚜기나 사마귀나 이런 애들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물로 뛰어들어라는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꼬리를 쳐들어라 하늘로. 꼬리를 예를 들면 하늘로 쳐든다고 해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제 안에 섞여가지고 어떤 기생충은 꼬리를 쳐들라는 신호를 보내요. 네. 그럼 걔는 꼬리를 막 풀 위에 올라가고 꼬리를 막 하늘로 쳐들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아니면 참새라든가 매라든가 뭐 이런 날아다니는 애가 걔를 잡아먹을 수 있게 돼요. 눈에 잘 띄니까. 그걸 왜 하느냐? 그 다음 숙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능을 갖고 조작한다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일종의 진화의 산물이겠죠. 당연히. 자연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가 남았겠지. 그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근육의 힘, 뭐 개체의 크기 이거보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만. 고등동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그 호랑이가 막 쫓아다니는데 그 누떼를 근데 그 누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호랑이에 달려들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보통은 도망가는데 이제 속도가 느려서 잡혀 먹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거로 보면 또 다른 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한편으로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진화에서는 자연 선택이다, 그렇지.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은 적자 생존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음. 생존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거 말고 유전적 부동이라고 얘기해갖고 강한 애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어떤 집단이 살아남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그 강한 쪽으로 진화하는 경우도 물론 맞지만 그냥 이 집단이 우연히 살아남아. 그리고 걔네들의 특성이 보존돼. 그러면서 집단이 유전자 풀이 변화하면서 점점 진화하게 된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렇구만요. 정말로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뭐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연히 뭐 잘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되네. 진화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그 맞습니다. 네. 결국엔 열심히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뭐 결론이. 결론 얘기야 이거. 결론이 좀 우연히 살아남는 애가 최고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씁쓸해지는 얘가 생각났습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갖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갖고 1년에 뭐 연봉 6천, 7천씩 받아가면서 힘들게 1년에 3천씩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3억을 모았어. 예. 근데 어떤 친구는 그냥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땅을 사놨더니 땅이 10배로 불어도 10억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씁쓸한 우리나라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와 현재일 수도 있는데. 그 진화랑 무슨 관계? 땅을 안 샀다는 거죠, 독실님은.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성실함을 우리가 최고로 쳤었는데 실제 부자들을 보면 그냥 우연한 기회에 땅을 갖고 있었더니 그치. 그 사람들을 폄훼하는 건 전혀 아닌데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지역 근처도 봐도 다 논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촌이 다 들어섰거든요. 잠실이네 쪽으로. 그 논 농사를 짓던 분들이 그냥 알부자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여기서 말하는 적자 생존을 이제 노력이라는 걸로 비유한 것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 어떤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우연의 재개발이 있더라.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설명이 되는데요? 뭐가 그런데? 복잡한 사회도. 그렇구만. 적자 생존, 열심히 공부해라, 뭐 열심히 운동해라 이런 건 필요 없고 운이다. 운이다.